오늘의 주제입니다.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제로금리 시대의 올바른 생존법. 자, 한번 봅시다. 왜 가난해지는가? 전세를 살면. 전세에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첫 번째, 지킨다와 손실의 개념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문제입니다. 자, 한번 답을 각자 달아주세요. 만기 때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온전히 돌려받은 세입자는 손실이 없는 것인가? 전세금이 3억이면 3억을 다 받은 거예요. 만기 때. 이 세입자는 손실을 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손실이 없는 것인가? 손실이 없다면 1번, 손실이 있다면 2번. 한번 달아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 개념 정립이 되게 중요한 게 말입니다.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길로 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180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요 답은 강의 듣다 보면 이제 나와요. 답이 나오니까 일단은 문제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은 지킨다의 개념을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면 뭔가를 이렇게 딱 품에 쥐고 가만히 있는 거를 떠올려요. 지킨다라는 개념이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품에 쥐고 있어야 돼. 이렇게 지킨다라는 개념을 미동도 없이 가만히 품 안에 꼭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경험상 정말로 가만히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때가 있고 적당히 움직여줘야지만 지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라는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가만히 있어야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적당히 움직여줘야지만 지킬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즉 지킨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까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은 세입자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잃지 않았다. 그런데 말인데 여러분, 손실의 개념을 모르면 계속 잃는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손실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손해만 손실일까요? 내 통장에 3억이 있었는데 2억 9천이 된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손해봤죠. 근데 내 통장에 3억이 있었는데 계속 3억이 있어요. 이거는 손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만이 손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실이 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 최근에 했던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그분 A는 이제 우리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의 얘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3년 전에 남양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매수했대요. 그런데 너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주로 갈 사정이 있어서 남양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게 너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올랐죠? 라고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3년 전에 샀는데 3년 전에 샀는데 5,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렇다면 원래는 집을 안 사고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셨나 봐요?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용을. 3년 전에 남양주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됐고, 너무 안 올랐다는 어떤 실망감에 상담 오신 거고, 얼마나 올랐냐고 여쭤보니까 3년 동안 5천에서 6천밖에 안 오른 것 같다고 하시고, 원래는 전세로 가시려고 여쭤봤더니만 맞다고 하신 거예요. 자,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낼게요, 문제. 문제는 뭐냐? 다음 중 남양주 아파트 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1번, 돈을 번 거다. 2번, 그냥 지킨 거다. 3번, 손해본 거다. 3년 전에 남양주 아파트를 샀고 5, 6천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뭡니까, 여러분? 한눈에 지금 제가 봐도 1번이 많아요. 그러면 각 1번, 2번,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맞나 한번 봐주세요. 1번 적으신 분들은 이거예요. 야, 땅 파봐. 5, 6천만 원이 나오냐? 이거예요. 땅을 파봐라. 500원도 안 나온다. 이거죠, 이제. 5천만 원, 6천만 원 벌면 된 거지. 이게 1번 분들이시고. 2번을 택하신 분들은 그 정도 수익으로는 3년 동안에 5, 6천만 원? 그 정도 수익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2번을 택하신 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젠트의 방님처럼 3번 택하신 분들은 아니 서울에 샀어야지 그건 손해야. 이건 손해가 맞아. 이 각자의 생각이에요 지금. 1번을 택하신 분들과 2번, 3번 택하신 분들의 생각이 이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각자의 번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도 하나 선택할 거예요. 이건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없는 건데 제가 택하고 싶은 답은 2번을 택하고 싶어요. 2번을. 좀 애매하죠. 이게 돈을 안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건데요. 이거는 저는 딱 지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3번은 좀 공격적인 분들이시고 요구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이시고요. 1번은 아직도 이게 뭐예요? 여기 써있는 글처럼 지킨다라는 개념과 손실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1번을 택할 소지가 높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어느 정도 벌어야지만 지킨 것이다. 어느 정도 벌어야지만 지킨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지킨다는 게 가만히 품안해지고 이 돈을 어떻게든 까먹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으로만 있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가만히 있어야지만 지킬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적당히 움직여서 적당히 벌어줘야지만 그게 번 게 아니라 지키는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쵸? 어느 정도 벌어야지만 번 게 아니라 지킨 거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이상을 벌어야지만 진짜 번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만기 때 돈을 다 받더라도 손실이 난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번 사람이 지킨 정도라면 아무것도 못 번 사람은 지킨 게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의 개념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이 손실에 대한 개념을. 아니 3억 전세금 나 만기 때 안 떼고 다 받았는데 내가 왜 손해봤어? 그래서 이 개념을 못 깨달으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손실의 개념을 모르면은 계속 잃는 거예요. 계속 전세. 결국은 전세 때문에 또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죠. 그래서 그 남양주 아파트의 사례는 저는 벌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또 하나. 그리고 이거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도 손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이죠. 시험이라면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결과를 얘기하는 합격. 당신은 자본주의에서 합격. 이랬을 때 이 합격의 기준이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여러분? 답을 좀 올려주세요. 계속 문제네. 절대평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억 원 이상 모으면은 합격이다. 또는 뭐 20억은 모아야 합격이다. 이렇게 아니면은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쵸. 상대평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은행 통장에, 저 아직도 기억나요. 어릴 때. 야, 예금에 1억 넣는 사람 없다. 저 이런 말 듣고 컸어요. 1억만 넣어놓으면 노후 끝나는 겁니다.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 100만 원 정도 뭐 받으면은 쓰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였다면 당시에는 1억만 모으면 다 사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 가니까 5억, 10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억 가지고서 노후 준비하려면은 예전에 통계해보니까 당신의 필요한 노후 자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 10억 얘기할 때가 한 7, 8년 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사고 월세 나오는 부동산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 단위가 15억 이상 올라왔습니다. 15억은 돼야지만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고 월세 받는 부동산 하나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상대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웃긴 건 뭐죠? 내가 돈을 안 벌고 있어요. 계속 전세로만 있어요. 그럼 누가 막 벌어. 여기서 막 벌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내 순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아무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하죠.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가 점프를 하고 있죠. 게다가 고소득자고 월급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 사람들이 재테크까지 더해져서 돈을 또 벌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 합쳐져서 막. 이게 양극화죠. 양극화가 벌어지는 첫 번째 원리, 기초 원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답도 없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못 벌지라도 적어도 나는 잃지 않았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나는 돈을 못 벌지언정 잃지는 않았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착각에 주로 얽매인 분들이 부부가 있다면 남편이 확률이 높죠. 일에 치여 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최근 5, 6년간 이 서울에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전세로 집도 안 사고 전세로 헤매시는 분들. 근데 또 속을 것 같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이다 뭐 3기 신도시 뭐 이런 신규를 쫓다가 제가 볼 때는 또 당하실 것 같아요. 개념을 여러분 이게 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본질이고 밑바탕이니까 우리가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는 근본 뭐 식물로 따지면 이게 토양이죠, 토양. 그러니까 이 마인드와 개념 정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지식을 쌓아보십시오. 모래성에 집 짓기지. 자, 욕심이 없다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요. 인정합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대화 나눠보면은 욕심 없어요. 욕심 많지 않아요. 확실히 느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욕심이 없는 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제가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두 개도 필요 없어. 나는 딱 하나만 얻으면 돼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얻으면 돼요. 그런데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두 개도 안 바래요. 딱 하나만 얻으면 좋겠어. 대신 아무것도 잃고 싶진 않아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 개만 얻고 싶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나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말입니다. 이분은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선택과 집중. 예를 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성공한다.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정말 진리예요. 진리.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안 바뀌는 건데 왜 성공을 못하냐? 알려드릴게요.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왜 집중을 못하냐? 알려드릴게요. 선택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선택을 못하냐? 또 나와. 왜 선택을 못하냐? 뭘 버릴지를 몰라서 그래요. 집중해야 성공하고, 근데 왜 성공을 못해? 집중을 못해. 왜 집중을 못해? 선택을 못해. 왜 선택을 못해? 뭘 버릴지를 몰라. 선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뭘 하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뭘 버릴지 모르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식은 이래요. 성공 공식이죠, 그냥. 나는 두 개도 아니라 딱 하나만 얻고 싶어. 근데 아무것도 버리고 싶진 않아.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이 생각이 어떨까 싶어요. 발상을 좀 바꿉시다. 나는 딱 하나만 잃을래. 딱 하나만 버릴래. 대신에 나 두 개 이상은 나 얻어야 돼. 나 딱 하나만 버릴래. 나 욕심 많지 않아. 나 딱 하나만 버릴게. 나 두 개 이상 얻어야 돼. 저는 이게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한 깨달음일 겁니다, 아마. 알아요. 사람들 욕심 많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뭘 하나 본인도 잃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둘 이상을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지만.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두 개를 얻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하나를 버렸으면 그 이상 얻어야 되니까 하나 버리고 하나 얻을 거면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이 이치는 불변의 개념이고요. 세상의 이치가 바뀔 리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욕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번외 얘기지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대출 받을 때 말입니다. 대출 받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금리 싼 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싼. 욕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싼 거 찾죠. 그 다음에 원금을 빨리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 빨리 갚으려고 막 만기도 타이트하게 잡아요. 원리금 상환 만기를 막 10년 잡아서 남들은 막 30년 잡는 그 만기 상환 그거를 10년 잡아놓고 죽는 거죠, 이제 막 그거 갚느라고 삼겹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이제. 예? 그 빚에 쫓기느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 원리금을 빨리 갚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건 너무 공격적인 데라고 할 텐데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당신이 빨리 일어나기 원하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면은 대출을 받는다면은 원금 상환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내가 다달이 내는 그 부담액을 최대한 상대적인 부담액을 낮추셔라.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원리금 상환 천천히 하시면서 또 종잣돈이 모이면 원금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 종잣돈으로 소액 투자라도 하나 해라. 그럼 대출을 안 갚고 투자를 하나 더 한다. 보편적인 생각에서는 사람들이 야 그거는 완전 막장의 전략 아니야? 뭐 아니면 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에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는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출 하나 받아놓고 대출 빨리 갚으려고 막 원금 상환 10년 막 잡아놓고 막 그 빚에 허둥대는 분들 보면은 저는 또 오히려 그 빚을 빨리 갚겠다는 그 욕심이 되게 큰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욕심인 거예요. 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집안하고 난 빚 빨리 갚고 싶다는데 욕심인 겁니다. 그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봤습니다.
지킨다와 손실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세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역전세와 전세 대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